반갑습니다. 김평우 변호사입니다. 제 유튜브에서 좀 저 얼굴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얼굴은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아마 제가 양복 입은 건 처음 보셨죠? 유튜브에서는 아마 제가 맨날 이렇게 모자 쓰고 UCLA 모자 쓰고 잠바 입고 코트 입은 것만 보셨을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서는 특히 워싱턴에 와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점잖으신 분들이라 저도 이렇게 양복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하나도 바뀐 건 없어요. 이렇게 서울시청에 가서 여러 국민들 앞에서 제가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이나 지금 미국에서 여러 동포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마음이나 하나도 마음이 바뀌는 것도 없고 제가 하는 이야기도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예요. 저는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학적으로 멋있게 말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오직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또 우리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을 해서 느끼는 걸 말하는 것 뿐입니다. 제 책이 많이 소개되고 읽히는 거는 제가 책을 특별히 잘 썼다기보다는 지금 이 나라에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없고 제대로 보는 사람이 없고 사실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문이라는 것이 전부가 사실 그대로 말하지 않고 국민들을 속이려고 해요.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봉사해야 될 국민들에게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고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을 갖다가 전부 속이고 법에 어긋나는 일만 하려고 해요. 검찰이 법대로 하지 않고 판사가 법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언론, 국회, 검찰, 법원 권력이 있다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이렇게 부패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남의 일처럼 지켜만 보고 있을 때 그래도 저는 사실대로 말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하고 쓰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무슨 대단한 일이라 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 이거는 저는 슬프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의 이야기는 감동거리가 아니에요. 다 누구나 흔히 듣는 이야기고 흔히 법에 써있는 그대로를 제가 푸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치 이것이 무슨 아무도 모르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된다니 저는 이게 오히려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나 걱정스러워요. 아까 여러분들 양동자 총장님이나 좋은 대사 말씀하셨잖아요.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적으로 말하면 선진국입니다. 세계 20개 안에 들어가는 고소득 국가고 무역으로 말하면 10위 안에 들어가는 무역 대국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건국하실 때 사실 그때 한국 사람들 참 못 먹고 못 살았죠. 또 박정희 대통령 1961년도에 혁명하실 때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못 살고 세계에 나가서 정말 얼굴도 못 드는 그러한 후진국 사람들 대접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대한민국 여권은 지금 전 세계 어디서고 다 대접을 받는 그러한 여건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북한 동포 어느 분이 이야기하시는 걸 듣고 참 놀랐어요. 자기는 한국에 와서 한국 여권 받았을 때 그 여권 뒤에 써있는 그 여권에 써있는 말, 이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존중해주고 보호해달라는 그 구절이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그래요. 북한 여권을 들고 세상에 들고 다닐 수가 없었는데 이 대한민국 여권을 받는 순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우러러본다는 걸 느꼈을 때 자기가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참 우리가 이렇게 국제적으로 대접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겉은 이렇게 화려한데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속을 보면은 그야말로 참 후진국 중에서도 상후진국처럼 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하는 것은 탄핵 소추장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 탄핵 소추장이라고 하는 게 24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이 24페이지에 되는 이 탄핵 소추장을 작성하는데 단 사흘도 안 걸렸어요. 표결하고 그 내용을 토론도 하지 않았어요. 국회에서. 읽어본 국회의원도 몇 명이나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국회의원들에게 물어봤어요. 탄핵 소추장 국회에서 낭독했습니까? 그랬더니 낭독 안 했습니다. 탄핵 소추장 인쇄해서 돌렸습니까? 그랬더니 전 기억이 없습니다. 탄핵 소추장 죄명을 낭독을 했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자체가 모르고 있어요. 읽어보지도 않고 표결도 13개 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그냥 탄핵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이렇게 표결한 거예요. 내용도 없는 표결에, 토론도 없는 표결.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국회는 거수기가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손드는 게 거수하자고 우리가 세금 많이 내서 뽑아준 거 아니에요. 내용을 읽어보고 그 내용이 맞나 안 맞나 국민을 대신해서 심사하고, 또 내용에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 1년에 몇 억씩 되는 월급을 주고 비서를 주고 자동차를 주고 모든 여행에 다 공짜로 태워주고 선거 비용도 다 우리가 국민들이 내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대통령을 쫓아내는 탄핵 소추장을 불과 3일도 안 돼서 작성을 하고 그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표결을 하고, 제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소추한 책임자 권성동 법사위원장 보고 제가 권 위원장님, 도대체 이 국회 탄핵 소추장 당신은 읽어보셨습니까? 이 탄핵 소추장 안에 대통령의 죄명이 법전에도 없는 국정농단이라는 죄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빙긋이 웃어요. 알았다는 건지 몰랐다는 건지 대답이 없어요.
국정농단이라는 단어 뜻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빙긋이 웃어요. 알아요? 몰라요? 대답을 안 해요. 모른다는 소리겠죠. 알면 안다 그러겠지 왜 가만히 있겠어요. 국정농단이라는 죄 때문에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을 한 거예요. 여러 말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거기에 무슨 뇌물이니 또는 세월호니 어쩌고 저쩌고 있지만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자예요. 국정농단. 여러분,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을 농단합니까? 국정농단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게 국정농단이에요. 대통령은 국정을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건 농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보고 국정농단 책임을 지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최순실이가 국정농단은 조선시대 때 탄핵을 할 때 대신 그 권한을 소위 마음대로 행사한 정승이나 판사를 상대로 하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정승이 조선시대 때 정승도 삼정승이 있었기 때문에 정승 혼자서 결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승 혼자서 막 결정을 하고 이러면 그게 국정농단이에요. 판사가 무슨 결정을 할 때는 정승한테 보고하고 품위하고 또 밑에 참판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결재 절차를 밟는 게 조선 정치의 경국대전에 있는 국정 절차인데 그런 절차를 싹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임금도 아닌 마치 임금 고난처럼 행사하는 사람을 보고 국정농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최순실이는 판서도 아니고 정승도 아니고 일개 시민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권한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건의를 했다든가 의견을 냈다는 건 말이 되지만 그 사람이 결정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증거가 없잖아요. 결재한 서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말을 비약을 하면 안 되죠. 마치 결재한 것과 같다. 이거는 문학에서나 쓰는 말이지 법률에서 쓰는 말 아닙니다. 법률은 사실을 말하는 거지 비유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정농단이라는 한국의 육법전세도 없는 죄명을 가지고 최순실을 잡고 대통령을 잡는 거예요. 공범자로. 그러니 법조인이라면 오이당이 일어나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경국대전에도 없는 국정농단이라는 죄가 대한민국 육법전서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당연히 물어봐야죠. 제가 권성동 위원장에게 물어본 건 딱 그거예요. 권 위원장님, 육법전서 어디에 국정농단죄가 있습니까? 당연히 물어볼 거예요. 그거는 저는 이것을 물어보지 않는 법조인을 정말 이게 법조인인지 의심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나이 든 사람들은 기억력이 쇠퇴해서 잊어버리는지 몰라도 적어도 로스쿨에 있는 법과대학 학생들은 로스쿨 학생들은 내일 모레 판검사가 되겠다는 그 사람들은 그래도 기억력이 좋으니까 법전 한 번은 들춰봐야 될 거 아닙니까? 2,000명의 로스쿨 학생 그 수재라는 사람들이 국정농단이 육법전서 어느 구석에도 있는지 찾아보지도 않아요. 뜻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그것을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저는 이상한 이야기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특별히 머리 좋아서 쓴 것도 없어요. 누구나 느끼는 그거 그냥 그대로. 왜 국정농단 죄가 육법전서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소박하게 물어본 거예요.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대한민국 5천만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서 그 죄를 끝까지 고집을 해서 국회를 소추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국정농단이라는 단어가 빠지질 않았어요. 판결문에. 참으로 법이 자취를 감춘 거예요. 이 나라에 법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법조인도 필요 없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법조인이 필요 없습니다. 육법전서에도 없는 죄명으로 시민을 재판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재판하는 그런 언론, 그런 국회, 그런 검찰, 그런 판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그 지도층이라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인지, 어느 한쪽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죄가 없다는 걸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정농단죄라는 죄는 없고 뇌물죄라는 건 있겠죠. 그러나 뇌물죄는, 대통령한테 뇌물죄를 적용한 거는 전 세계에 아마 예가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유독이 있어요. 유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전두환 대통령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소위 통치자금 2천억을 뇌물죄로 처벌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전에 보면은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돼서 뇌물을 받는 거예요. 대가성 있는 이득을 받는 걸 뇌물죄라 그럽니다.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법조인들은, 이번에 법률 국회 소추장이나 판결서를 보면 대통령을 공무원으로 보고 있어요. 공무원으로. 공무원은 반드시 직무가 있습니다. 법에 직무가,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은 직무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의 직무는 헌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직무는 대통령법이라는 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은 직무가 헌법에 정해져 있어요. 국가 원수예요. 그 사람은, 대통령이란 직위는 어떤 특정 안건을 이렇게 결재하는 사람이, 처리하는 사람 아닙니다. 집행하는 사람 아닙니다. 국가 원수예요. 다른 모든 구체적 업무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지휘관이에요. 옛날로 말하면 왕입니다. 왕한테 뇌물죄를 적용하겠다는 사람, 그거 바보 아니에요? 정치자금법은 적용할 수 있어요. 정치인이니까. 대통령, 민주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왕이 아니라 하나의 정치인이니까 정치자금법은 적용됩니다. 그러나 뇌물죄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직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사안을 기한한다거나 그 사안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에 대해서 반중 정책을 쓴다고 합시다. 쓰겠다고 했다고 합시다. 반중 정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어떠한 그룹들이 트럼프 대통령, 그 반중국 정책 정말 그 옳은 정책이요, 그 정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하면서 돈을 갖다 줬다고 합시다. 정치자금으로. 그거는 정치자금이에요.
정치자금법에 의한 절차를 밟았냐 안 밟았냐만 문제되는 거예요. 그거를 뇌물이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은 그 정책만 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방향. 그러면 그 일반적인 정책에 의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직무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집행하기 위한 직무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고 정책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치를 한 거지 직무를 수행한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뇌물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정치자금법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때 통치자금 받은 거를 나중에 그분들이 다 임기를 끝내고 퇴임한 다음에 소위 다음 대통령들이, 소위 민주화 대통령들이 이 두 사람을 잡기 위해서 정치보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죄가 바로 포괄뇌물죄라는 죄입니다. 정책도 뇌물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정책 수립도. 제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구별이 좀 어떤가 하는데 정책과 직무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게, 정치 잘해 주십시오.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 기업들, 앞으로 우리 기업들 잘 일할 수 있도록 소위 친기업 정책 좀 많이 좀 써주십시오.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렇게 돈을 드리는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자유기업 정책, 소위 자유시장 정책, 이거 끝까지 좀 잘 밀어서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정책의 방향을, 소위 정책 방향을 밀기 위해서 하는 거, 이거는 후원하는 거,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뇌물죄 위반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을 바꾸었어요. 포괄뇌물죄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뇌물죄 앞에다 포괄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법전에 있느냐? 법전에 없어요. 포괄뇌물죄라는 죄는 없어요. 판사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검사가 만드니까 판사가 그냥 포괄뇌물죄 뭐 말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왜 포괄뇌물죄라는 법전에 없는 죄를 만드느냐? 이거는 정치자금법은 아무리 금액이 커도 정치자금으로 100억 받았다, 500억 받았다, 이렇게 아무리 금액이 커도 죄가 불과 몇 년이거나 이래요. 정치자금법이란 건 중벌을 안 해요. 정치인들이 다 정치자금법에 다 걸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형벌을 그렇게 세게 안 합니다. 다 자기네들도 관련성이 있으니까 그냥 1년 벌금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이거 처벌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역사의 죄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뇌물죄에다 걸은 거예요. 뇌물죄에다 걸면은 금액에 따라서 5천만 원 이상이면 5년 이상, 5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 이런 식으로 형벌이 아주 높아지니까 사형만 빠지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는 사형까지도 들어가요, 뇌물에. 근데 한국은 그런 공산주의 국가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사형을 안 시키고 최고가 무기징역이에요. 그래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기 위해서 포괄뇌물죄라는 죄명을 즉석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한테 그걸 적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적용된 특검이 적용한 포괄뇌물죄라는 건 바로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역시 형법전에는 없는 죄입니다. 포괄뇌물죄라는 죄는 없어요.
검찰이 만들고 판사가 만든 법이에요. 죄명이에요.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의 경우는요, 그 돈을 줄 때 세금 계산서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주면서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그런 사람 봤어요? 세금 계산서가 뇌물이냐 아니냐는 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제 판단이. 세금 계산서 발부됐냐 안 됐냐, 영수증 줬냐 안 줬냐, 그것만 보면 아는 거예요. 뇌물을 받는 사람이 영수증 써주고 뇌물 수령했습니다 하고 영수증 써줘요? 뇌물 받는 사람이 세금 계산서 띄워줍니까? 세금 계산서에다 뇌물 수령 항목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뇌물이냐 아니냐 하는 건 그렇게 무슨 아주 고시를 합격해가지고 굉장히 법률을 많이 공부해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세금 계산서 띄웠냐 안 띄웠냐, 몰래 받았냐 안 받았냐, 캐시로 줬냐 안 줬냐, 그것만 보면 아는 거예요. 뇌물 주면서 어음수표 끊는 사람 봤어요? 캐시를 다 주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는 거예요. 뇌물인지 아닌지. 또 뇌물은 특징이 여러 가지예요. 뇌물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첫째, 세금 계산서가 발부가 안 돼요. 둘째, 영수증이란 게 없어요. 영수증 그런 거 주고받는 뇌물은 없어요. 세 번째, 뇌물은 항상 은밀하게 줘요. 공개 장소에서 안 줘요. 뇌물은 캐시로 줍니다. 세상에 뇌물을 줄 때 딱 공개적으로 수표 끊는 사람 봤어요? 은행에 그 수표가 바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노태우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은 뇌물의 요건을 갖추긴 갖췄어요. 왜? 세금 계산서 발부되지 않았어요 그때. 장소도 청와대 안에서 줬으니까 은밀하다면 은밀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받은 사람들이 신고한 적 없어요. 세무서에. 정치자금으로 은밀하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을 걸면은 딱 걸리는 거예요. 공개가 안 됐으니까. 정치자금 등록을 안 했으니까.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경우는 그 뇌물의 구성 요건을 하나도 갖춘 게 없어요. 누가 받았습니까? 공기업이 받은 거예요. 공익재단이 받은 거예요. 받고 은밀하게 이 포켓에 넣은 게 아니에요. 영수증 써준 거예요. 세금 계산서가 발부된 거예요. 그거는 세무서에 보고된 겁니다. 공익재단 법인의 어카운트에 들어가 있고 지금도 들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법률의 ABC가 아니라 법률 모르는 사람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뇌물이란 단어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라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특검이 기소를 하고 대한민국의 부장판사라는 사람들이 영장을 띄고 있어요. 뇌물은 형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뇌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처벌해서 추징을 하는 거예요. 몇 배를. 그렇잖아요. 뇌물을 받았으니까 추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770억 추징을 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이 되겠어요 이게? 받지도 않은 사람 보고 770억 도로 내놓으라 그러면 어떡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걸 뇌물이라고 재판을 하고 기소를 하고 구속을 하고 이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앞으로 누가 어떻게 법률을 가리킬 수 있습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지난번에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참으로 검찰들, 법원들 이 죄를 어떻게 받으려는지 걱정입니다. 자기 자손들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또는 자기의 후배들에게 뭐라고 변명할까요? 잘못했다고, 그때 내가 잠깐 실수했나? 이렇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잠깐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을 감옥소에 집어넣고 대통령의 자리를 뺏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잠깐 실수입니까? 반역이지. 이 죄는 반역죄밖에 될 게 없어요. 대한민국의 검찰들, 법관들 걱정합니다. 저는 무슨 낯으로 국민들 앞에 서서 재판을 할 수 있겠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를 잃어버리신 것은 국가의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 내가 대통령을 찬성 투표했다는 뜻이 아니라 소위 국민들의 직선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는 건데, 우리 국민들이 직선에 의해서 그야말로 직접, 보통, 평등, 비밀 이 선거에 의해서 수천만이 투표를 해서 거기서 51.6%의 지지율로 당선이 된 그러한 대통령이 헌법상 임기가 5년이라고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4년밖에 못하고 누가 봐도 죄라고 할 수 없는 뇌물죄 같은 거로 770억을 먹었다는 이상한 그러한 소설을 써가지고 대통령 자리를 뺏은 것은 사람들이 말할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처벌이다 또는 탄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고 보질 않습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뽑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갖다가 욕보이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너희들 국민들 대통령 잘못 뽑았어. 너희들 깨끗한 대통령인 줄 알고 뽑았지? 770억이나 되는 뇌물을 먹은 이런 더러운 대통령이야.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을 모욕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고 국민들을 정말로 무시하는 거예요. 언론이, 국회가, 검찰이, 법원이 이렇게 국민들을 갖다가 무시하고 능멸하면서 민주주의 국가라고 어떻게 큰 소리를 친단 말입니까? 자기네들이 언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자기네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고 있대요. 절 보고 그러더라고요. 절 보고 한마디 하래요. 대통령 변호인단을 왜 맡았느냐고 저한테 한마디 하라고. 그런 이야기 나한테 묻지 말아요. 결과는 탄핵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건 남의 미래의 일을 나한테 물어봅니까? 탄핵이 인용되고 나니까 절 보고 불복하여 승복해요.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요?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시는 겁니까? 그래요?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날 협박하는 거야? 그런 건 아니죠. 당신 협박하는 거 아니야 지금. 말하는 게 답변을 하는 게 좋다니. 하기 싫다는데. 나는 안 하겠다는데. 그거 왜 당신 나한테 강요를 해? 죄송합니다. 조금 겁을 내긴 내더라고요. 저한테는. 딴 사람들한테는 무슨 당당한 권리가 있다고 마구 하기 싫은 말도 하라고 막 권해. 답은 뻔하잖아요. 자기네들이 듣고 싶은 답은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강요를 해요? 의사를. 그거야말로 강요죄입니다. 그거야말로 강요죄예요. 남의 의사를 강요하는 거. 하기 싫은 말 하게 하는 거. 답하기 싫다는데 물어보는 거. 그건 분명히 강요죄예요. 이번에 탄핵 판결에서 제일 넌센스는 무슨 8인 재판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적한 거 11가지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더더욱 그한 건 한심한 거는 그 탄핵의 결정적인 제일 중요한 사유라고 이 법관 8명이 헌법재판관 8명이 지적한 건 그 판결문을 보면요. 그게 87장인가 89장인가 그런데 그 판결문에 보면은 마지막에 가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쫓아내느냐. 자기들은 파면이라고 그러는데 파면하느냐 하는 그 내용, 이유가 뭐냐면 특검이나 검찰이 조사를 하러 갔을 때 조사를 하러 가는데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우선은 헌법상 아무리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 당하지 아니한다고 헌법의 87조가에 명문으로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요, 미국 대통령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미국 대통령은 직무상의 형사소추가 특권이 없어요. 아무 특권이 없습니다. 일반 사람하고 똑같은 형사소추를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특별검사가 조사한 게 바로 위증죄라든가 직무 방해라든가 공무방해라든가 이런 죄예요. 그게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특검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검사가 형사소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죄라도 내란이든 외환이든 상관없어요. 미국은 대통령이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그런 면책 특권이 없습니다. 미국 헌법에. 근데 한국은 있어요.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검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해서는. 미국은 또 반대로 민사 책임은 특권이 있어요. 대통령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거꾸로 민사 책임에 대해서는 특권이 없어요. 그렇게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그래서 남의 나라 헌법 함부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은 대통령에게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하는 특권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요. 한국에서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나라 검찰은 행정부의 공무원입니다. 사법부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거에 다른 점이에요. 미국은 검찰은 여러분이 다 아잖아요. 디스트릭트 어토니예요. DA입니다. DA.
이때 어토니란 뜻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변호사예요. 변호사. 그 무슨 말이냐? 미국에서는 검사가 정부의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어토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디스트릭트 어토니, 지역 변호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검찰이에요. 검찰.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행정부 공무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장관도 되고 검사는 청와대에도 가고 이러는 거예요. 사법부에 속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법제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밑에 있는 겁니다. 미국의 검찰은 대통령 밑에 있질 않아요. 디스트릭트 어토니예요. 반면에 한국의 검찰은 대통령 밑에 있는 행정부 검찰직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대통령을 고발하는 것은 반역이에요. 그거는 사법권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상.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이 검찰이 결재를 받기로 한다면 서울지검장 위에 검찰총장이 있고 검찰총장 위에 법무부 장관이 있고 법무부 장관 위에 국무총리가 있고 국무총리 위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5단계 위에 하급 공무원이에요. 5단계. 이 5단계 밑에 있는 하급 공무원이 중간 과정을 다 패스하고 바로 대통령을 고발한다. 하극상이라고 누가 그러는데 하극상이 아니라 반역이에요. 육군 대위가 총사령관 기소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발하는 거하고. 우리나라는 검찰이 행정부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영수 특검이든 무슨 이영렬 서울지검장이든 대통령을 고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고발해서 오늘의 이 사태가 온 거예요. 그거를 법원에 영장을 띄운 거예요. 법관들이. 우리나라 법제도를 완전히 다 깨부숴버린 거예요. 결국 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은 거죠. 영어로 이거를 번역하면은 Rule of law in Korea was killed입니다. killed. 죽었다는 한국식 표현이에요. 영어로 번역하면 was killed, be killed입니다. By whom? 누가 죽였어요? 검찰이 죽이고 법관이 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탄핵과 또 이번에 그 뒤에 일어난 구속은 그야말로 참 한국의 법치주의를 사살하는 사법 구태타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이 나라, 저들이 이 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죽이는 그 과정에서 바로 일어나는 하나의 희생자, 저는 그것을 순교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는 권두원에서 이 책을 이 나라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순교자가 되신 박근혜 대통령님께 바친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나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피살되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피해자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순교자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단순한 문학적 표현은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죽이기 위해서 선택한 바로 그 희생자, 피해자가 박근혜 대통령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다른 사람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을 구태여 고르느냐?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죽었다는 것을 왜 그들은 만천하에 공표하려고 그러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당한다는 이야기는 전 국민이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국민도 나한테, 우리에게 덤빌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이 한 사람을, 박근혜 대통령 개인을 처벌하고 구속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상징이 되는 이 나라 법치주의, 민주주의, 또 법치와 애국, 태극기 세력에 대한 사형을 선고하고 그들을 감옥소에 쳐넣는다는 상징적인 조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확하게 순교자십니다.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감옥소에 가신 순교자이십니다. 역사는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위대한 순교자 대통령으로 이 책을 당신께 바칩니다. 이것이 현재 제가 당신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위로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이 못난 법률가를. 저는 평생을 법조인으로서 산 사람입니다.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사법대학원을 졸업했고 사법시험을 봤고 군 법무관을 지냈고 판사를 지냈고 법학교수를 지냈고 또 지금까지 변호사를 지내서 저의 모든 반생은 법조인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이 법조인이 바로 대한민국의 법조인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죽이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역사적 현실 앞에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오직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저 한 사람만이라도 어떻게 막아볼 수가 있으면 해서 저는 모든 것을 다 던졌습니다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회의적이었고 괴로웠어요. 어쩔 수 없구나, 안 되는구나 이랬는데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시고 난 뒤로 제가 마음에 굉장히 평안과 자신감이 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날 땅이 없습니다.
6.25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완전히 낙동강 방어선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태극기 세력들이 태극기 세력이기를 멈추고 뒤로 물러난다면 저들은 마침내 낙동강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이 나라를 모두 삼킬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남아있고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지금 이 낙동강 방어선에서 마지막 진지를 지키고 있는 태극기 애국 시민들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뜻을 맞추고 서로 처음 보면서도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고 한 가족을 만난 것과 같은 이러한 동질감은 바로 어디서 오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진실과 정의의 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한 가족처럼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것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세우신 값진 나라이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가족을 다 희생시키면서 만드시려고 했던 자유민주 법치의 자랑스러운 국가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비록 관직도 없고 언론들처럼 권력도 없고 검찰이나 판사들처럼 무슨 우리가 권력이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처럼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저들은 대한민국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저들은 대한민국의 피와 살을 뺏어 먹고 있는 착취계자들이에요. 반면에 우리들은 그야말로 대통령의 그 억울함을 알고 또 대한민국의 그 건국의 가치를 알고 우리가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진정한 이 나라의 주인들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 또 성조기를 이렇게 들고 흔들고 자발적으로 아무 이해관계 없이 무슨 권력을 얻겠다고 무슨 돈을 벌겠다고 무슨 자리를 얻겠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순전히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는 이러한 구국의 충정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하는 거, 저는 이것은 정말 우리나라의 희망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5분만) 더 이야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대선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이 선거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부정한 선거입니다. 불법한 선거예요. 계획된 선거고 검찰과 법원, 언론, 국회가 모두 합심해서 탄핵을 만들듯이 대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이미 대선의 결승골 앞에 가서 서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제 겨우 전열을 출발선에서 겨우 맞추고 있는 이러한 참으로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단합을 하면은 언제나 기회는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은 하실 필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희망적인 거는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좌시할 수 없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이것을 도저히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다 하는 미국의 결의를 세계 만방에 다 알렸습니다. 공표를 했습니다. 또 자기네들이 이제는 무력을 행사하겠다는 걸 표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지난 20년 동안의 미국의 전임 대통령들이 해왔던 것과 같은 그러한 그 제스처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20년 동안 수건 돌리기를 해온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돌릴 데가 없어요. 여기서 더 미국이 멈칫멈칫하면 결국은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에 노출될 수밖에,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의 국민들이 결코 이거를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을 미국의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과격하다거나 무슨 공화당이라거나 무슨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민주당 대통령들이 아주 약아서 수건 돌리기를 잘 했는데 마지막까지 후임자에게 미룬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마지막 그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떠안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돌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자기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1월 달에 취임하자마자 미국의 4년 임기 대통령이 내세운 첫 번째 어젠다가 바로 북한 문제 해결이에요. 따라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이 공개적인 선언은 제스처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곧 행동화될 것이다. 다만 그 시점과 범위, 방법이 문제일 텐데 저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경우에 다가올 여러 가지 사태 중에서 제가 볼 때 제일 프로버블한 시나리오는 북한 정권의 붕괴라고 봅니다. 동굴아파의 경우를 봐도 소련을 비롯한 동굴아파의 경우를 봐도 공산주의가 몰락을 할 때는 아주 빨리 무너져요. 아주 빨리 무너집니다. 내전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공산주의의 특징이에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마치 모래성이 주저앉듯이 주저앉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북한의 경우에는 오히려 공산주의에 대한 반공 정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북한에서 발붙이기 어려울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북한을 자기네들의 정신적 종주국으로 믿고 그 지시에 따라왔던 남한의 종북 좌파들은 지도자를 잃고 하루아침에 무너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들이 마지막에 가장 최고의 승리를 거두었다고 자만하는 그 순간에 자기네들이 승리에 폭죽을 울리는 그 순간이
제가 볼 때는 자기네들의 붕괴의 날이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이제 우리들은 낙동강 방어선에서 이제 9.28 서울 수복을 하고 38선을 넘어서 압록강, 두만강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은 원대한 꿈을 가지고 단순히 대한민국에서 저들을 몰아내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건국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애국 대통령께서 평생의 염원으로 하셨던 남북 통일을 이루는 그야말로 주체 세력이 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잘 부탁하겠습니다.